어머니 이미 장례식 끝났어요. 조문행도도 다 왔고 어머니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68이 되어서야 이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냈습니다만 사실 저는 71살에 제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생활비로 50만 원만 찾으면 됐어요. ATM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같은 비밀번호를 써왔거든요. 결혼기념일 4자리였습니다. 다시 눌러봤어요. 또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했을 때 카드가 먹혀버렸어요. 비밀번호 3256.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창구를 방문해 주세요. 저는 당황해서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직원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곧 과장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윤정화 손님 맞으시죠?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 왔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과장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난 뒤 과장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스템에 손님이 사망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사망이요? 네, 10월 17일자로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장이 동결됐고요. 저 지금 여기 살아서 앉아 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혹시 행정착오일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망 신고 취소하시면 통장도 다시 열릴 겁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실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30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윤정아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기록상으로는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망일자 2024년 10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살아있는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고인이 박수진 씨, 확인인이 윤재혁 씨로 되어 있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수진은 제 며느리였고 윤재혁은 제 아들이었어요. 그게 제 며느리랑 아들인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사망 장소가 신촌 세브란스 옆 명성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네요.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요. 장례식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그 장례식장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주소를 적어줬어요. 저는 그 종이를 움켜쥐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1층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무실에서 열린 장례식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윤정아님 장례식이요? 끝난 지 한 달 넘었는데 왜요? 제가 윤정아예요. 본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럼 누구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야죠. 기록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뒤져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신청인 박수진, 고인 윤정화,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례 비용 영수증도 있었고 조문객 명단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이름들이 보였어요. 제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조문을 왔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명단에 있으니까 왔겠죠. 저는 그 명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장례식을 진짜로 치른 거예요. 조문계까지 받으면서요.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혁아, 엄마야.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10분쯤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재혁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희가 엄마 장례식 치른 게 무슨 일이냐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 집으로 와요. 싫어. 나는 경찰서 갈 거야. 엄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엄마가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어요. 엄마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호자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판단 능력이 없다고요? 보호자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 열쇠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저는 몇 번이고 열쇠를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베란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 정화 씨? 정화 씨 아들이 지난주에 와서 짐 다 빼갔던데요? 이사 간다고 하던데요? 이사요? 저 이사 안 가는데요? 저는 외쳤습니다. 아줌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트럭까지 가져와서 짐 다 실어 갔어요. 정화 씨는 어디 가셨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며느리가 전화를 했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서 며느리 차를 타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재혁이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해서 며느리 집에서 3일을 묵었어요. 그동안 제 집이 비워진 겁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님, 저 302호 세입자 윤정화인데요. 자물쇠가 바뀌어서 집에 못 들어가요. 집주인이 대답했어요. 아, 윤정화 씨요? 아드님이 연락 오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 비운다고요. 보증금이랑 남은 월세는 정산해서 아드님 통장으로 보내드렸어요. 저 안 죽었어요.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집주인은 당황한 목소리로 그럼 아드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사망신고서 사본까지 보내주셨는데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를 며느리 집에 묵게 하고 그동안 제 집을 비우고
보증금까지 받아간 거예요. 제 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 물건들은요? 저는 일어나서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을 해야 했어요. 편의점 구석에 앉아서 충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됐고 집은 빼앗겼고 제 이름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휴대폰이 켜지자 문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지금 안 오시면 어머니한테 더 안 좋아요. 어머니,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협조라니요? 무슨 협조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얘기할게요.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시면 큰일 나요. 큰일? 무슨 큰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법적으로 사망자예요. 사망자가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경찰한테 신고당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나 내 집 안 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요양원 가실래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우리 집 아니면 요양원이에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통장도 없고 집도 없고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편의점 구석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 집도, 제 돈도, 제 이름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편의점에서 나와 걷다가 근처 찜질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갑에는 현금이 5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휴게실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석 달 전이었어요.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처음으로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때나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였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날씨, 동네, 아이들 얘기요.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요즘 어머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낙상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나 멀쩡한데 무슨 걱정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경우 많아요. 저희가 매일 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요양원? 나는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웃었어요. 어머니, 요즘 요양원은 좋아요. 그냥 상담만 받아보세요. 며칠 후 아들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수진이 말 들었어요? 그냥 상담만 받아봐요.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상담만 받아볼게 하고 약속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상담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상담센터에 도착했어요.
젊은 여자 상담사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간단한 설문지 작성 부탁드릴게요.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동의서들의 서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담 진행 동의서, 정보 활용 동의서, 이런 거예요. 저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담만 받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상담사가 계속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도장이었어요. 어머니, 도장도 찍어주세요. 공식 서류라서요. 저는 의아했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진이가 언제 제 도장을 가져온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서류들이 뭐였는지요. 성년후견인 지정동의서, 재산관리 위임동의서,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서, 은행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연금 수령 정지 신청서. 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게 전부 이런 서류들이었어요. 그날 저는 제 모든 권리를 며느리와 아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상담을 받고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시장에 가려고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창구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1달 전에 변경됐다고 했어요. 저는 변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 줬어요. 저는 그걸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9월 27일 출금 200만 원 박수진 계좌로 이체. 10월 3일 출금 300만 원 박수진 계좌로 이체. 10월 10일 출금 295만 원 박수진 계좌로 이체. 10월 15일 출금 180만 원 박수진 계좌로 이체. 제 통장에 있던 980만 원이 모두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거였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입력해서 이체하신 거라서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비밀번호는 제 며느리가 바꿨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은행을 나와서 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 통장에서 돈 왜 빼간 거야?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허락하셨잖아요. 상담 때 서명하시면서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치매 초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치매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진단서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내 돈인데 왜 내가 관리해? 저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돈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9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 계좌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연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손님, 연금 수령이 정지됐네요. 9월 30일자로 정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신청서에 본인 서명이 있어서 처리됐습니다. 또 상담 그날이었어요. 제가 모르고 서명한 서류 중 하나였던 겁니다. 보험도 해지됐습니다. 우편으로 통지서가 왔어요.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1,200만 원이 박수진 계좌로 입금됐다고 했습니다.
제 재산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통장, 보험, 연금 모두 며느리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7일 제가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10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정기 검진이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며느리 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검진을 받고 며느리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재혁이가 늦게 들어와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사망신고가 접수됐어요. 며느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제 신분증 사본까지요. 사망진단서는 위조였습니다. 서울 메디컬 병원에서 발급됐다고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위조 진단서를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인 중에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가짜 서류를 만든 겁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자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발송, 조문객 접수까지요. 제 친구들에게 부고가 갔어요. 윤정아 71세께서 10월 17일 오전 9시 42분 심근경색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신촌 명성 장례식장 사무실. 발인 10월 19일 오전 9시. 친구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조문을 왔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상주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고인께서 편안히 가셨길 바랍니다. 상주분들 힘내세요. 조문객이 80명이 넘었대요. 조문록에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 집에 갇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며칠만 저희 집에서 쉬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했습니다. 왜 나가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며느리 말을 따랐습니다. 3일 후 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발인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화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거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장례식을 진짜로 치르고 조문객도 받고 장례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한테요.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냈어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었어요. 유족연금도 신청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요. 매달 60만 원씩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시세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5억이 넘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노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일주일을 지낸 뒤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수진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왜 안 돼?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 지금 정리 중이에요. 다 정리되면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몰래 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옆집 아줌마한테 들었습니다. 제 집이 비워졌다는 걸요. 저는 당황해서 주민센터로 갔고 은행으로 갔고 그리고 제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집에 가두고 그동안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재산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일 친한 친구 영숙이한테요. 영수가 나야. 정화야. 영숙이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정화야? 너 죽은 거 아니었어? 나 내 장례식 갔다 왔는데? 했어요. 나 안 죽었어. 살아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화야, 무슨 소리야? 나 내 영정사진 앞에서 절했어. 재혁이랑 며느리도 받고. 영수가 그게 다 거짓이야. 재혁이랑 수진이가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영숙이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정화야, 너 요즘 정신이 안 좋구나. 재혁이가 그러더라. 내가 치매가 왔다고.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나 치매 아니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정화야, 병원 가봐. 제대로 치료받아. 내가 도와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이도 제 말을 안 믿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미리 준비한 거였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나는 안 죽었어라고 외쳐도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됐어요.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서 싼 곳을 찾아야 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증명하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요. 정화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걸 하나 숨겨뒀어. 정말 위험할 때만 꺼내봐. 재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3일째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지갑에 남은 현금이 2만 원 정도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을 아껴야 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걷다가 동네 약국 앞을 지나게 됐어요. 김 사장님 약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이 인사를 했다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화 씨? 정화 씨 죽은 거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 안 죽었어요. 김 사장님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럼 장례식은 뭐였어요? 나 조문 갔다 왔는데요. 사장님, 그게 다 거짓이에요. 제 며느리랑 아들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약국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저를 안쪽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정화 씨, 천천히 얘기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요양원 상담, 서명한 서류들, 사라진 통장, 사망신고, 장례식, 빼앗긴 집, 모든 걸요. 김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김 사장님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정화 씨, 그건 범죄예요. 사기고 횡령이고 사문서 위조예요. 그 사람들 감옥 가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들 제가 치매라고 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믿어요. 정화 씨, 저 정화 씨 20년 넘게 봤어요. 정화 씨 정신 멀쩡해요. 지금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하고요. 정화 씨 혼자서는 안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돈이 없어요.
지금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아 씨,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마누라한테 말해놨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정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싸워요. 그날부터 저는 김 사장님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정아 씨,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정아 씨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김 사장님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포근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싸우지? 그리고 남편이 남긴 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우리는 근처에 작은 창고를 하나 빌려뒀었습니다. 남편 물건들을 보관하려고요. 그 창고는 제 명의가 아니라 남편 친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했었습니다. 창고 열쇠는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로켓 모양 펜던트를 열면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창고 건물은 낡았지만 관리는 되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문을 열쇠로 열었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보였어요. 저는 책장 앞에 섰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삼국지 책을 꺼냈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중간쯤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에게. 이건 마지막 순간에만 쓰시오. 재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과 통장, 그리고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땅 문서였어요. 명의자는 윤정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남편 명의였지만 공동 명의자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었어요. 잔액이 5,200만 원이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아야, 내가 없어도 당신은 잘 살 수 있을 거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걸 남겨두오. 이 땅은 당신 명의요. 재혁이는 모르오. 통장도 마찬가지요. 재혁이한테는 말하지 마시오. 아들이지만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하오. 나는 재혁이 마누라를 믿지 못하겠소. 이 땅과 통장은 당신을 지켜줄 거요. 정말 위험할 때만 쓰시오. 마이너스 영수. 저는 메모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서류와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무기가 생겼어요. 김 사장님 댁으로 돌아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정아 씨, 이거 대단한데요. 이 땅이랑 통장이 있으면 정아 씨가 재산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다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뭘 했는지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녹음이나 문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직접 며느리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요. 김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만나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찾고 있었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 내 집으로 갈게. 좋아요. 오세요.
김 사장님이 작은 녹음기를 쥐어줬어요. 이거 주머니에 넣고 가요. 대화를 다 녹음하세요.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 재혁이도 있었어요. 재혁이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안 하고. 너희가 안 봤잖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이제 마음 정리하셨죠? 뭘? 저는 물었습니다. 요양원 가시기로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제 못 사시잖아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통장에 있던 돈은? 수진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980만 원을 내 통장으로 빼간 게 관리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셨잖아요. 서명도 하시고 도장도 찍으시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 그게 뭔지 모르고 찍은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재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엄마 치매 초기라서요. 나 치매 아니야. 저는 외쳤습니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병원 진단서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그 진단서도 가짜잖아. 나 그 병원 간 적 없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재혁이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수진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신고할 거야. 너희가 한 짓 다 밝힐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비웃었어요. 해보세요. 어머니는 법적으로 사망자예요. 사망자가 뭘 신고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성년후견인 지정됐어요. 어머니 말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희한테 빚이 있어요. 2억 3천이요. 재혁 씨 사업 때문에요. 이 빚 안 갚으면 저희 집 날아가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요. 그래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보험금 1억 2천, 유족연금, 집 팔면 3억 5천, 다 합치면 5억이에요. 빚 갚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면 돼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차피 몇 년 못 사시잖아요. 거기서 편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만이에요. 재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요? 수진이가 재혁을 쏘아봤어요. 당신 사업 망쳐놓고 이제 와서 착한 사람 되려고요? 이 계획 당신이 처음에 동의했잖아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재혁아, 너도? 재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애들 굶게 할 순 없잖아. 애들 굶게 할 순 없어서 엄마를 죽인 거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빌린 거지. 나중에 갚을게.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잠깐 빌려? 장례식까지 치르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조금 희생해 주시면 됐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희생? 내 목숨을 희생하라고? 목숨까지는 아니고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로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연금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게 돈이 더 되더라고요. 유족연금이 더 많아요.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재혁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재혁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어. 엄마가 조금만 희생해주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잖아. 나도 내 가족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늙었잖아. 얼마 못 사실 거잖아. 그럼 나중에 어차피 유산은 내 거잖아. 그걸 조금 앞당긴 것뿐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냥 협조해줘. 요양원에서 편하게 살다가 가. 우리가 가끔 면회 갈게.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간다. 어디 가시게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 떼.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가시면 갈 데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재혁이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계속 걸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어요. 다 녹음됐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김 사장님 댁으로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김 사장님은 녹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바로 경찰서 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사장님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과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녹음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다 해당돼요.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랑 아드님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할게요. 저는 경찰서를 나와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사망신고 취소 신청을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경찰 조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빨리 처리될 겁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분 구속했습니다. 아드님은 불구속 입건했고요. 내일 한번 오셔서 진술해 주세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조사실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망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피의자, 혐의 인정합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빚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들 재혁이도 조사를 받았어요. 재혁이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의자, 어떻게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혁이가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제가 사업 망쳐서 빚이 생겼고 수진이가 이 방법을 제안했어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의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재혁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살려야 했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 섰을 때 저는 떨렸어요. 법정은 차가웠고 사람들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수진이는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수진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남편 사업이 실패해서 빚이 2억 3천만 원이 생겼고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사망 처리했습니까? 내 시어머니 재산을 보니 보험금, 집, 연금 등을 합치면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계셨는데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서명을 받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이는 극히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를 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제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 장례식에 왔어요. 저는 그 장례식장을 지나가면서 제 이름을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70년 넘게 제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혁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혁이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피의자, 왜 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재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요. 빚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희생시킨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재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수진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혁이도 말했어요. 엄마, 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최후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제 며느리와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제 존재를 지운 겁니다.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제 친구들은 제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제 집은 비워졌고, 제 통장은 없어졌고, 제 이름은 사망자 명단에 올라갔어요. 저는 살아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제 정체성까지요. 이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며느리 박수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음. 아들 윤재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수진이는 교도소로 끌려갔어요. 재혁이는 풀려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재혁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나 좀 봐줘요. 제발. 저는 재혁이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엄마. 재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래도 난 당신 아들이야. 엄마가 나 버리면 누가 나 도와줘? 저는 재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이미 엄마를 버렸어.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엄마, 나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애들 생각해야 했어. 재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애들 생각할 시간에 엄마 생각은 안 했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잖아. 손주들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재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제 나한테 아들 없어.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판결이 나고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망 신고 취소 완료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복구됐어요. 저는 주민센터로 가서 서류를 받았어요. 제 이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통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주 안에 입금될 겁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보험도 복구됐습니다. 해지됐던 보험이 다시 살아났어요. 국민연금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연금도 함께 입금됩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집도 되찾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자물쇠도 원래대로 바꿨어요.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제 짐들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낯설었어요. 몇 달간 비워져 있던 집이었거든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조금씩 집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 돈으로 제 의지로 사는 장이었어요.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살아있는 얼굴이었어요. 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화. 지워졌다가 다시 쓰인 이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어요. 출소까지는 2년이 남았습니다. 재혁이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고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김 사장님과 차를 마셨어요. 정화 씨, 많이 좋아 보여요. 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좀 살만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재혁 씨한테서 연락 와요? 와요. 근데 안 받아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재혁이가 직접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 화면에 재혁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재혁이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교도소 갔잖아. 나 혼자 애들 키워야 해.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 좀 도와줘. 저는 재혁이를 봤습니다. 도와달라고? 응. 엄마, 나 당신 아들이잖아. 피는 못 속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혁아, 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나한테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재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엄마를 버렸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잠깐? 저는 웃었습니다. 장례식까지 치르고 잠깐이라고? 재혁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혁아, 나는 너를 낳아서 키웠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했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엄마, 너는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어. 돈만이 아니야. 내 이름, 내 존재, 내 인생을 빼앗았어. 재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재혁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평생일 수도 있어. 재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 도와줘. 제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는 지갑을 꺼내 50만 원을 꺼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오지 마. 재혁이는 돈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이건 내 아이들을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재혁이는 돈을 쥐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재혁이는 가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봤대요. 정아 씨, 재혁 씨가 어제 약국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정아 씨 안부를 물어봤어요. 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나보는 게 어때요? 아직은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아 씨, 그래도 아들인데 용서해줘야지. 아니에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피부치라고 다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혁이는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재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보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잘 지내. 짧은 답장이었지만 처음으로 답장을 한 거였어요. 저녁에 김 사장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요. 정아 씨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죽은 사람이었지만 올해는 살아 있습니다. 가족은 잃었지만 나를 되찾았습니다. 외롭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혁이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작은 틈을 남겨뒀습니다. 언젠가는 그 틈이 문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영원히 틈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제 삶이니까요. 지금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수진이는 8개월 뒤면 출소합니다. 재혁이가 가끔 면회를 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재혁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놓아준 거예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정아 씨, 이 일 잘 어울리네요.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혼자 살아봐서 얼마나 외로운지 알거든요.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90세가 넘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고맙네.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게. 차를 마시며 할머니가 물었어요. 자네 가족은 어디 있나? 혼자 살아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 안 해요. 왜? 아들이 저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내 자식들 다 떠났어. 돈 때문에 싸우고 안 보는 지 10년 됐네.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 하지만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하니까.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살아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산소에 들렀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혁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한테 제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예요. 산소를 내려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살아있는 얼굴이었어요. 내 이름은 윤정아입니다. 72살이고요. 한때 죽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가족은 잃었지만 나를 되찾았습니다. 제 이름을, 제 존재를, 제 삶을요. 살아있다는 게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제 이름은 한때 지워졌지만 다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끝 이야기였습니다.